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한국의 총 인구 감소 시점이 4년여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 감소 특징과 실태 짚어보고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손지형 교수, 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인데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 실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2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내년에 됩니다. 2020년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2020년이냐, 2019년 11월, 12월이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네. 부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출산율 좋아하죠. 2018년 말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부산 인구가 3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2017년에 비해서는 2만 9천여 명이 줄어들어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 두 번째로 인구 감소폭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부산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출산보다 사망이 월등히 많은 전국에서 전국 특별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보다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서 자연 감소한 지자체가 부산입니다. 네, 부산의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한다면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출산율 저하,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이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인위적인 그런 요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산은 어떤 요인들을 보고 있나요? 네, 인구 감소 원인, 특히 부산의 특징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분명히 시급합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현재 0.98 정도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한 명이 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10% 초반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 11.2%로 1%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수는 분명히 부산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부산에만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인구 유출 가지고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부산의 경우에서는 인구 유출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김해나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 창원 지역이겠죠.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인구 유출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집값으로 대표되는 경제의 어떤 한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의 어려움, 우리로 인해서 빠져나가 있었고 본인들의 지향점은 대부분 다 부산에 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저희가 동부산, 동남권이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올해부터 물론 울산 같은 경우 2013년도부터지만 올해부터 발생됐던 모습들은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이 동시에 지금 인원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산 동남권을 기반으로 했던 생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동남권으로 생활을 했던 생활 환경 자체에 대한 변화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경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인구 유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출산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원래 부산이 담을 수 있는 인구수에 비해서 급속히 인구가 늘어났었던 기형적인 증가율을 보였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갑자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감소가 우리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서울 중심으로 경제활동, 행정, 교육 모든 게 그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부산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김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이제 지방 분권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다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근로하는 이제 그 일하시는 분만 내려오고 네. 가족들은 다 서울 경기에 수도권에 머무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집값 문제하고 아이들 문제죠. 예. 교육 문제라든지. 그렇죠. 교육 문제하고 그리고 뭐 그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재산상의 이유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네네. 아이들 교육 문제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인구가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게 거대하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되는 네네. 네. 부분입니다. 뭐 단순하게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몇 개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고용의 안정,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구 감소가 벌어질 때 물론 현재 가장 큰 논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렇죠. 좀 우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기업 중심이라기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소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적 환경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구조 내에서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요. 네네.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그럼 자기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네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또다시 그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네, 겁니다. 사회 기업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그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네네. 구경묘 의원님 잘 알고 계신 교육 파트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교육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수가 줄게 되고요. 교사 수가 줄게 되니까 학교 수가 줄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학교와 학생 수가 줄어든 이 지역을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더 이상 여기서 케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 감소라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 전반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 이야기를 봤었을 때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인구가 하나 올라가는 지역이 있죠. 네. 강서명지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네, 강서명 신도시.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인 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보면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지역 역시도 다른 지역과 같이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네네.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네네. 현재 우리들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강서 명지지구도 마찬가지고 정관 신도시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이 두 지역을 제대로 이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유출이 또 다시 또 생길 것이다. 네. 그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들 중에 하나로 청년의 어떤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목 소량 생산의 네네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청년들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인구 감소는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지 않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소비가 되지 못하면 그 청년들을 거기에 버무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움직여지는 것도 생산과 소비에 대한 관점을 같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생산 소비와 아닌 별도의 인원들,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후속 세대인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안정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뭐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이 저출산 문제도 조금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2명이 결혼을 해도 한 명이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심각성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11월 정쯤에 그쯤에 부산시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각계의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끊임없는 토론을 했어요. 한 3차 토론을 했고 마지막에는 백스코에서 그 시민 대통합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왜 결혼하지 않냐 조사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50%가 넘는 비율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끊임없는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 미래가 불안하다, 젊은 층이 결혼을 하기가 두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젊은 층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고는 아주 다른 방법 그 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 정도부터 네. 국가가 저출산 문제로 쓴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20조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돈을 쓰고도 네. 출산율 증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다르게 접근을 하겠다. 출산 장려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생애 주기별로 삶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출산 문제 계속 아이 낳아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혼이다 비혼이다라는 것을 다 그 벽을 없애고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아예 이제 출산 장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부부터 바꿔버리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변화가 왔고요. 네네. 우리가 기존으로 고민하던 그런 정책의 방향성도 완전히 바꾸어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끊임없이 미래의 불안정, 주거의 문제, 일자리 네네. 문제 이거는 그냥 이미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사회 문제고 그것과 동반해서 가치의 문제가 변했다는, 가치가 변했다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산 문제 제대로 정책, 네네. 돈을 쓰고 산출되는 기대는 예,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사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변화하는 시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정권이 혹여나 바뀌게 된다면 또 다른 정책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 이루어지기는 네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프랑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들 수 있는 게 프랑스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율이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개별적인 역할인데 50년에서 90년 정도 되는 인구 정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혼과 비혼 여부를 따라서 네. 출산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네네네. 개별 가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이를 키웠을 때 그런 불안감들이 다들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아이 없이 스스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지자체나 부산시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뭐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뭐 둘째 자녀 출산금을 주고 뭐 일부에 해당하는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정책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철학에서 이제 뚝심 있게 진행돼야 될 건데 사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아이 낳았다고 지급해주는 뭐 장려금 그게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용 정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에 전반적으로 굳이 비단 아이를 키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생애 주기별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보호 장치를 복지 영역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아쉽게도 뭐 출산 정책은 100년, 50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정권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뭐 이게 장기적인 정책으로 환영받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네네. 때문에 시행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뭐 부산시에서 뭐 아주라 지원금, 예, 그다음에 맘에게 정책, 맘에게 센터로 나누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결국은 아동 수당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하고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하는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그 한시름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아이 출산 계획이 있다면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약간의 마음의 위로는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랑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100년에 걸친 이런 출산 정책, 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셈인데 지금 현재 뭐 부산시든 뭐 정부든 큰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의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답이다 싶은데 지금 다행인 거는 저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어떤 역할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정부의 역할들을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다른 부서까지도 여기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뭐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쉬움은 뭐 좋은 분들 혹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두 가지 영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기관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취창업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모금회에서는 현재 그 집에 갇혀 있다고 옛날에 우리 히키코모리라고 하기도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열고 사회성, 관계성 그리고 지역들과 함께 연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청년 정책 역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쭉 말씀을 해주셔서 뭐 크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될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저출산 문제에서 뭐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생애 주기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일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저는 일자리 문제보다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문제. 네. 요즘에 한 3명만 모이면 했던 이야기가 스카이캐슬이었죠. 그렇죠.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대부분 많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참 병리적이다, 기형적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잇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웠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굉장한 불안감과 한편으로는 그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낳는 게 낫겠다. 교육 문제가 아까 그 송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만 18세까지 해외에서 30만 원씩 지원한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일까요? 학원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0만 원, 50만 원 지원하는 거 그게 무슨 계속 의미가 있을 거냐는 거죠. 끝없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교육의 기준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의 선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의 문제, 뭐 생애 주기별 행복도를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거 다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교육 문화 이 문제에 아주 극약을 쏘는 처방을 내려서라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은 그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네. 시스템 벗어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 그렇죠. 교육비의 부담이 상당하니까. 어느 네네. 정권이 바뀌든 간에 교육 문제만큼은 네네. 정권이 누가 바뀌더라도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교육 문화, 고질적인 이 서울 중심의 네네. 대학의 서열 문화들 반드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네. 저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해결되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강영빈 의원님 들으니까 해결될 것 같아서. 교육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영역이나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해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아이를 이제 케어하고 있을 때도 제일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자기 은퇴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됐었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관점이 현재 좀 일부 시도가 되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는 부양 부담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히려 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세대들 모든 생애 주기별에 맞춤했던 서비스들이 다 갖추어져야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정말 나아질 수 있어야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사실은 특정 영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역들이나 분야들에 대한 지원이 커져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나아져야 되는 거는 더 많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여유가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고 학생들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분야에 대한 생애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들이 이제는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